지금 미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던 트럼프의 도박은 한국이라는 단 한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회담을 걷어찼고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AI 서버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고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는 한국의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중국마저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만하게 한국에 외쳤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놔라.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니요. 이제의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부터 트럼프가 에이펙에 불참하게 된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10월 7일 백악관에서 터진 한마디가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린다. 트럼프는 한국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걷어찼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공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비명을 기다렸지만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런던에서 30년간 세계 산업의 흥망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죠. 저는 강대국의 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봐왔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떻게 질서를 무너뜨리는지도 기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죠. 거대한 두 고래가 싸우면 그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트럼프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향해서도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내밀었죠.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어디에 할지는 우리가 정한다. 수익도 우리가 갖는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예속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서막, 한국 경제 최대 위기, 반도체 동맹 붕괴 초읽기.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고 정부의 긴급 성명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청와대로 달려가고 증시가 폭락하고 시민들이 공황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습니다. 재계의 비상대책회의도 정부의 긴급 성명도 없었죠. 저는 수십 명의 현지 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아무도 패닉 상태가 아니에요. 그 침묵이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존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오랜 정보원으로부터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데이비드, 뭔가 이상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 리스트를 입수했는데 출발지가 전부 실리콘밸리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세계는 트럼프의 입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권력인 돈의 흐름, 기술의 흐름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항공 트래킹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정보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출발한 수십 대의 전용기들이 일제히 서울을 향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을 보이콧하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바로 그 시각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워온 국제정치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용기들이 서울로 향한다는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이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연히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는데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번 에이펙 참석하시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펙이요? 저는 에이펙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남으러 가는 겁니다. 그의 대답이 예상 밖이라 저는 되물었죠. 살아남으러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였죠. 보이십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이 한국산 HBM 메모리 없으면 내일 당장 무너집니다. 트럼프는 그걸 모르는 것 같던데 우리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때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던 거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VIP 라운지 앞이 완전히 봉쇄돼 있었고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수십 대의 고급 리무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규모를 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익숙한 얼굴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나타났죠. AI 반도체의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스터 황,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보이콧한 마당에 왜 한국에 오신 겁니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기자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느냐가 맞는 질문입니다. AI의 심장이 바로 여기서 뛰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죠. AI의 심장이 여기서 뛴다고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제 정보원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죠. 데이비드, 지금 당장 확인해봐.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 이건 엄청난 거야.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오랜 혈맹인 북한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번역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기자신가 봐요? 요즘 외국 기자들이 정말 많이 오시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말입니다. 기사님이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에요, 손님. 자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졌는지 이제 온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자마자 제 정보망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정보기관들이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행렬을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나는 동쪽에서 오는 시진핑 주석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을 건너 서울로 몰려오는 실리콘밸리 거물 1,700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참가자 명단을 들여다봤는데 그 면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메타.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 대신 워드 문서에 두 개의 화살표를 그렸죠. 하나는 베이징에서 서울로,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향하는 화살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화살표가 만나는 지점에 서울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G2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워싱턴과 실리콘밸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베이징과 중간춘 역시 각자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낡은 무기를 휘두르며 세계를 위협했지만
정작 진짜 권력인 돈과 기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런던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어제 보낸 보고서 제목 바꿔야 합니다. 새우등 터진다는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편집장이 황당하다는 투로 물었죠. 데이비드, 자네 서울 가더니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한국이 뭔데 그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 제 눈앞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말입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분하고 평온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감이었고, 이 고요함 속에서 세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미 경영 라운드 테이블 취재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 행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고 위급 회담이었고, 보통은 양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언론사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제가 전날 공항에서 젠슨 황에게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누군가의 눈에 띈 모양이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앉아 있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죠. 세계 AI 산업의 황제와 반도체 강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참석자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측 인사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 측 경영인들은 뭔가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계약을 따내야 하는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30년간 국제회의를 취재하며 익힌 제 눈에는 이 역학관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고 저는 일어서서 젠슨 황을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스터 황, 월스트리트는 지금 당신 회사가 직면한 정치적 리스크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한국과의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AI 혁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고 일부는 너무 직설적인 질문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죠. 젠슨 황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가득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의 두뇌, 즉 GPU는 우리가 만듭니다. 하지만 그 두뇌의 기억을 불어넣는 심장, 즉 HBM은 오직 이곳 한국의 파트너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는 한국 없이 AI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무리 관세를 올려도 이 물리학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회담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의 수장이 자국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재빨리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휘두른 관세라는 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AI 산업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젠슨 황의 확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며칠간의 집요한 수소문 끝에 저는 한 HBM 생산 라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공장장 박진우 씨를 만났죠. 그는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우리는 거대한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박 공장장이 벽면의 수율 관리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 초록 불빛이 보이십니까? 저것은 우리의 생산 수율이 99.9%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99.9%요? 그럼 거의 완벽하다는 건데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박 공장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불빛을 100%로 만들기 위해 매일 0.001%와 전쟁을 합니다. 온도, 습도,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죠.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닙니다. 예술에 가깝습니다. 박 공장장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사진 속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헬멧을 쓴 중년 남성이 있었죠. 아버지는 1972년에 파독광부로 독일에 가셨습니다. 당시 28살이셨죠. 제가 태어나고 석 달 만에 떠나셨으니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지하 1000m, 아니 어떨 때는 1500m까지 내려가셨대요. 그곳은 섭씨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오늘 살아서 올라올 수 있을까 두려웠대요. 박 공장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8년을 버티셨습니다. 석탄 먼지를 마시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하시고 가족 얼굴도 못 보면서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고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셨고 저는 지상에서 빛나는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아버지가 캔 석탄은 그 시대의 에너지였고 제가 만드는 반도체는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셨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여기서 0.001%와 싸웁니다. 저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정밀 기계를 다루는 손이었지만 그 손마디에는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것은 단순한 제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는 약속이죠. 클린룸을 나오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젠슨 황의 확신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독 광부였던 아버지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선 아들. 세대가 0.001%와 싸우며 쌓아올린 장인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서도 세계가 그들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조용한 힘 말입니다. 박 공장장과의 만남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 SDI 1회 충전 1205km 주행 배터리 개발. 기네스북 등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650km, 그럼 4번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 최신 모델이 600km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에 이런 기술적 도약은 처음 봤죠. 기사님, 죄송한데 목적지 바꿔주시겠습니까? 대전 배터리 연구소로 가주세요. 연구소 로비에서 김수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작은 배터리 샘플을 건넸습니다. 이게 그 배터리입니까? 제가 묻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네, 손바닥만 한 이것이 전기차를 1200km 움직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900Wh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700입니다. 저희가 30%를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배터리 업계에서 10% 올리는데도 보통 3년이 걸립니다. 30%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김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핵심은 실리콘 나노 소재입니다.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만들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8000분의 1이죠.
그 위에 1나노미터 두께의 보호막을 씌웠고요. 1나노미터요? 제가 되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자 4개에서 5개를 쌓아놓은 두께입니다. 이걸 원자층 증착 기술로 만드는데 진공 챔버 안에서 원자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자 단위로 쌓아 올린다고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또 있습니까? 김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도체에서 쌓은 미세 공정 기술과 화학 소재 기술이 완벽하게 만나야 가능하거든요. 한국은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었구나. 한국이 반도체로 쌓아 올린 노하우가 이제 배터리로 그 다음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성능은 어떻습니까? 150도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영하 30도에서도 80% 성능을 유지합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저온에서 40%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급속 충전 구분이면 80%입니다. 구분이요? 주유보다 빠르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달려들던 기술을 한국이 먼저 완성했다는 게 말입니까?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오기 전까지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만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반도체는 알겠는데 배터리까지 세계 최고라는 게. 김 박사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 한국산 HBM으로 작동하고 그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이 한국산 배터리로 유지되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AI 산업 전체가 한국 기술로 움직인다는 겁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는군요. 미국이 AI를 설계하고 중국이 조립할 수 있어도 그걸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었죠. 이건 21세기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난리를 치는데 한국은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제일 강한 나라는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우리 없이 못 돌아간다는 걸 알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지켜본 저였지만 이런 고유한 자신감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자신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 1,700명이 시진핑이 그 누구도 이 나라 없이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HBM, 배터리, 반도체. 저는 이것들의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AI의 심장이 AI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 자동차가 한국산 배터리로 달리고 모든 제어를 한국산 반도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슬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얽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기술의 사슬이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망치로 세계를 두드렸지만 정작 그 망치는 자기 발등을 내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박진우 공장장의 퍼센트와의 전쟁, 김수현 박사의 원자 단위 기술, 그리고 젠슨 황의 확신에 찬 선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시진핑은 왜 북한을 제쳐두고 한국으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중국 국영신화통신의 모든 보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수십 개의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협력, 상생, 파트너십.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회담할 때는 상호 존중, 평등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필요, 중요, 불가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제 오랜 정보원으로부터였죠. 데이비드, 자나? 지금 당장 확인해봐. 엄청난 거 입수했어.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그가 보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 재계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의 녹취록 일부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외교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절실하다고요? 14억 인구의 황제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지도자가 절실하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저는 그 한 문장을 5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백이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항복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조작된 거 아니고?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3군데 다른 경로로 교차 확인했어. 진짜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로 미국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국의 첨단 산업은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희토류는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그 원자재를 쓸모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 그건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중국의 기술 의존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자급률 16%, 나머지 84%는 수입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었죠.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용 소재는 한국과 일본이 100%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생산량으로는 1위지만 김수현 박사가 보여준 원자층 증착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은 없었죠. 중국은 거대한 공장이었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심장은 한국에서 왔던 겁니다. 제 정보원이 추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데이비드,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시진핑 수행원들이 다들 놀랐대. 그가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 견학할 때 그가 직접 질문을 엄청 많이 했다더라. 마치 학생처럼. 저는 비로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방안은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구애였죠.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한국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정작 중국이 숨쉬기 위해 찾아간 곳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동북아의 용이 기술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군사력도 인구도 경제 규모도 아닌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 21세기의 진짜 권력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타이핑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실감이 났기 때문이죠. 한국은 싸울 필요가 없었죠. 세계가 알아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존재가 진짜 강자라는 진리를 한국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고백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컨퍼런스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이펙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침 9시인데도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로고가 즐비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데이비드, 이거 뭔가 큰 거 터지는 거 아냐? 옆에 서 있던 로이터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런 느낌이야. 1,700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견장 문이 열렸고 우리는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애플의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젠슨 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며칠간 워싱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관세로 미국을 지킨다고 하셨지만 그 관세는 미국 기업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팀 쿡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산업에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기술 산업은 국경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지금 그 최고의 기술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한국 기술의 우월성 공개 선언.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고 스크린에 그 내용이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우리 1,700명의 미국 기술 기업 리더들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워싱턴의 정치 논리에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산업의 심장은 한국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죠. 한 CNN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백악관에 대한 반란 아닙니까? 젠슨 황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반란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닌 기술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 AI는 없다고요. 순다르 피차이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모든 데이터 센터에는 한국산 HBM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든 서버에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것을 막는다면 구글의 AI 개발은 멈춥니다. 간단한 물리학입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상 자국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신 겁니까? 이것이 미국 기업으로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팀 쿡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 기업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한 사람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중 무엇이 더 애국적입니까? 그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었죠. 이건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게 던지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는 선언이었죠. 젠슨 황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메이크 AI 위드 코리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이것이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주변의 기자들이 모두 흥분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죠. 이건 역사적 사건이야. 실리콘밸리가 백악관을 버렸어. 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방금 목격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두뇌들이 자국 대통령의 오만함에 등을 돌리고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항복이었죠. 우아하고 품이 있었지만 명백한 항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보낸 속보 봤네. 이게 정말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끝났어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실리콘밸리가 그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빈 백악관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청명했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조용한 도시가 지금 세계 권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트럼프는 관세라는 낡은 무기로 세계를 위협했지만 정작 세계의 돈과 기술과 미래는 모두 이곳 한국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공동성명 발표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오늘 목격한 역사적 장면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 저는 즉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청와대를 생중계하고 있었죠.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문서입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 수익도 미국이 가져간다. 그리고 만약 거부하면 한국 기업 경영진을 구금하고 관세를 폭등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 요구에 서명한다면 우리 경제는 IMF 때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국민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구금, 관세 폭등, 3,500억 달러 요구. 이것이 동맹에게 할 짓입니까? 그가 잠시 멈췄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번 다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죠. 이것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순식간에 마비됐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뉴욕 증시 실시간 그래프가 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래프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다우지수가 1.2% 떨어졌고 나스닥은 3.5%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술주에서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8% 급락했고 애플은 6%, 마이크로소프트는 5%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술주 시가총액만 1,10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단 1시간 만에 말이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정보원들로부터였죠. 데이비드, 지금 뉴욕이 완전히 패닉이야. 투자자들이 한국 리스크에 공포를 느끼고 있어. 만약 트럼프가 진짜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 기술 산업이 멈춘다는 걸 이제 다들 깨달은 거야. 저는 CNN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지금 백악관 앞에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트럼프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던 그가 이제는 오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 옆방에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봤어? 트럼프가 완전히 굴복했어. 저런 표정은 처음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월스트리트가 지금 그를 저주하고 있을 테니까.
1,100조 원이 1시간 만에 증발했어. 누가 책임지겠어? 트럼프는 힘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죠. 21세기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진짜 권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굴복하거나 자멸하거나. 회담이 끝나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죠. 런던행 비행기 탑승까지 2시간이 남았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강대국 한국.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었죠. 마치 제가 지난 일주일간 목격한 세계의 흐름처럼 말입니다. 저는 미중의 충돌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고래가 싸우면 새우등이 터지는 장면을 기록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고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의 고래가 동시에 숨을 쉬기 위해 한 곳으로 헤엄쳐 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백악관에서 터진 트럼프의 폭탄 선언, 서울의 이상한 침묵, 인천공항에 몰려든 실리콘밸리의 전용기들,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시진핑의 행렬.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는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는 100% 관세로 중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중국을 무릎 꿇리는 순간 미국도 함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양국 모두 한국이라는 심장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박진우 공장장을 떠올렸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0.001%와 싸우던 그의 모습, 파독 광부였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떨리던 그의 목소리. 제 아버지는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한국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보고서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 자립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안 됐죠. 하지만 그는 젊은이들을 독일 탄광으로 베트남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번 달러로 기술을 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수현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원자 4개 두께의 코팅 기술, 10나노미터 실리콘 입자, 1205km 주행 배터리.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HBM, 배터리, 반도체.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21세기 문명의 심장이고 그 심장이 바로 이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 편집장이었죠. 데이비드, 자네가 보낸 48시간 엠바고 기사 봤네. 경주의 선언이라고? 이게 진짜인가?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시진핑과 젠슨 황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는 장면을요. 트럼프의 빈 의자가 무의미의 상징이 되는 순간을요. 이건 제가 30년 경력에서 본 것 중 가장 확실한 권력의 이동입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생각에 트럼프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창밖의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립될 겁니다. 이미 됐고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실리콘밸리가 그를 떠났고 그의 관세 폭탄은 자기 발등만 찍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오만함으로 제국을 무너뜨린 황제로 기억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오만함으로 스스로 고립됐습니다.
시진핑은 생존을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자신들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죠.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승리 방정식입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일주일간 걸어다니며 느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클린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집중력,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과학자들의 열정. 이 승리는 총과 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0.001%와 싸운 장인들의 끈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학자들의 집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아버지 세대의 위대한 희생입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캔 파독 광부들, 베트남 정글에서 총탄을 맞은 젊은이들, 그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젊은 한국인이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 코딩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AI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투자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자 그가 웃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요. 요즘 실리콘밸리가 한국 스타트업에 미쳐 있거든요. 저희 기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구나. 이제는 돈이 기술을 찾아 움직이는 시대가 됐구나.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게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이 겸손한 말이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와 다시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눈치를 봅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의 HBM 공급 일정을 확인하고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생산 계획을 묻고 애플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권력은 가장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물들고 있었죠.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그 자체 같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겠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이 밝힌 저 불빛들은 인류의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도 위대한 강대국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명확했죠.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외치지 않고 중심이 됐습니다. 위협하지 않고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울 여행은 어떠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아 보이는 도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들처럼요. 아니, 별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별이었고 모든 고래들이 그 별을 따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아들딸들이 증명해낸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공 신화라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겸손하지만 확신에 차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 경력의 영국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톰슨이 서울에서 목격한 일주일. 그는 고래 싸움을 보러 왔지만 결국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함도 시진핑의 거대함도 결국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하 1,000m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0.001%와 싸우는 장인들의 땀이 원자 단위로 기술을 쌓아 올리는 과학자들의 집념이 모여서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